K9 자주포 여러 대가 일렬로 늘어섭니다. 그리고는 굉음과 폭연을 흩뿌리며 사격을 합니다. 가만 보면 그 자리에서 포신을 올리지도 않고 사격을 한 것인데요. 포탑의 측면에는 핀란드군을 나타내는 흰색과 파란색 라운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핀란드에 수출된 K9 모우카리가 직접 사격 훈련을 진행한 장면입니다. 이 외에도 최근엔 설원에서 포신을 거의 수평으로 놓고 직사훈련을 진행하는 사진도 공개되며 많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나토 가입에 성공한 핀란드가 이런 훈련 장면을 하나씩 공개하자 러시아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가장 피하고 싶었을 상황이 그대로 펼쳐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한국 무기를 적으로 돌리는 것이죠.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의 국제 정세에서 가장 충격적인 뉴스는 핀란드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가입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유럽 방면에서 사실상의 국제연합군 역할을 수행하는 나토에 70년 이상 군사적 중립 노선을 유지해왔던 핀란드가 가입한 것은 당연히 러시아 때문입니다. 핀란드가 나토 가입을 신청한 것은 작년 5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전쟁이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자 핀란드는 스웨덴과 함께 나토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는 러시아를 비롯한 동국권과 척을 지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서 중립국의 지위를 내려놨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중립국으로서 갖가지 국제적 분쟁으로부터 한 발짝 떨어져 있을 수 있다는 장점을 선뜻 내놓을 정도로 러시아를 큰 위협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핀란드가 나토 가입의 문턱을 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나토 가입을 위해서는 30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라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회원국들은 핀란드를 지지했지만 단 한 곳 튀르키예만이 끈질기게 반대해왔죠. 튀르키예는 쿠르드족 반군과 오랜 분쟁을 겪고 있는데 과거 핀란드가 쿠르드족 반군 측을 지지하면서 튀르키예에 대한 무기 수출 금수 조치를 걸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위협이 코앞에 닥치자 핀란드 측에서 먼저 꼬리를 내렸습니다. 나토 가입을 위해서 튀르키예에 대한 금수 조치를 단번에 풀어버린 것입니다. 물론 튀르키예는 그것만으로는 분이 바로 풀리지 않았는지 시간을 끌면서 시위를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지난달 중순 마음을 돌리기 시작해서 가입 신청을 한 지 거의 1년이 다 되어가던 이번 달 4일 나토 창설 74주년에 맞춰 핀란드는 31번째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핀란드와 같이 가입을 신청했던 스웨덴은 여전히 튀르키예와 나를 세운 갈등을 하느라고 나토에 가입하지 못했음을 생각하면 핀란드도 지난 11개월 동안 쉽지 않은 과정을 겪었을 것임을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대신 그만큼 핀란드의 나토 가입은 러시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럴만도 한 게 러시아가 나토 회원국과 맞대고 있는 국경선의 길이가 단번에 2배 가까이 늘어나는 결과가 됐기 때문입니다. 핀란드 국토는 한반도 전체의 1.5배에 달하며 남북으로 매우 길쭉합니다. 그리고 그 길쭉한 국토의 동쪽 전부를 러시아와 맞대고 있죠. 그 국경선의 길이는 대략 1300km에 달하며 이는 기존의 나토 회원국들과 맞대고 있던 국경선의 길이를 전부 합친 수준입니다. 단순 계산으로도 러시아의 국경 방어 부담이 2배가 된 것입니다. 국경선 길이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핀란드가 중립국이 된 계기는 1939년에 소련과 벌인 겨울 전쟁입니다. 핀란드의 전설적인 저격수 백사병 시모헤위해가 망원 조준경도 사용하지 않고 100일간 534명의 소련군을 저격했던 바로 그 전쟁이죠. 시모헤위해의 분전에도 불구하고 핀란드는 이 전쟁에서 패했는데요. 그러면서 카렐리아 지방을 소련에 빼앗겼고 그 면적이 전 국토의 11%에 달했습니다. 핀란드는 그 후 군사적 중립 노선을 표방해왔지만 소련과 러시아에 대한 감정은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군사력 증강에 꾸준히 투자해왔는데요. 드물게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며 상비군 28만 명의 유사시 동원할 수 있는 예비군은 90만 명에 달합니다. 병력뿐만이 아닙니다. 핀란드군은 서방의 각종 첨단 무기로 무장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는 한국으로부터 도입한 K9 자주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7년 핀란드는 한국의 중고 K9 48문을 최신 사양으로 업그레이드해 대당 40억 원에 사갔습니다. 핀란드에서 양손망치라는 뜻의 K9 FIM 모우카리로 명명된 K9은 육군 열병식에도 참여하는 등 많은 환영을 받았습니다. 핀란드는 몇 년간 K9을 운용해보고 성능에 만족했는지 2021년에는 10문을, 2022년에는 38대를 추가 주문했습니다. 핀란드에 넘어가게 될 K9의 총수량은 이제 96문이 되었죠. 현재 핀란드 육군 포병의 주요 화력이 된 K9은 훈련하는 모습도 자주 포착되었는데요. 이번에 공개된 직접 사격 훈련 역시 그런 식으로 잊을만하면 전해져 오던 소식 중 한 가지였습니다. 직접 사격은 K9의 원산지인 한국에서도 종종 이루어지는 훈련인데요. 사실 이 훈련에서 익힌 기술은 가능하면 쓰는 일이 없어야만 합니다. K9은 어디까지나 국사프로
적의 시야 밖에서 장거리 포격을 통한 화력 지원을 하는 것이 임무입니다. 그런데 직접 사격을 할 정도로 적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화력 지원을 받던 전열의 부대가 돌파당했다는 의미입니다. K9을 운용하는 부대에도 최소한의 전투 역량은 있을 것이지만 화력 지원까지 등에 업은 최전선의 아군을 뚫고 들어왔을 만한 적을 상대로 오래 버틸 것이라는 기대는 할 수 없죠. 포병 부대에게 직접 사격은 사실상 시한부 선고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물론 사거리가 수십 킬로미터에 달하는 곡사포의 운동에너지 전부를 지근거리 목표에다 쏴버리는 일인 만큼 그 위력은 절대적이긴 합니다. 일반적으로 곡사포탄의 위력은 직격이 아니라 목표가 살상 반경 내에 들어왔을 때의 충격량을 기준으로 책정합니다. 수십 킬로미터 거리의 포격에서는 아무리 정밀한 사격 재원을 받아 쏘더라도 전표적인 타겟을 정확하게 명중시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곡사포탄이 정확하게 명중했을 때의 위력은 일반적으로 상정하는 위력보다 훨씬 크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155mm 곡사포탄을 직사로 맞췄을 경우 가장 발전된 3.5세대 수준의 전차라도 반파 내지는 무력화가 가능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심지어 한국의 일부 곡사포대에서는 직접 사격 전용 성형 장약탄까지 취급하고 있어 이를 사용한다면 그냥 전차를 부숴버릴 수도 있죠. 그러나 전차 수준의 방호력이나 기동성을 갖추지 못한 자주포 역시 직접 사격으로 상대방 전차를 잡아내지 못한다면 기갑차량 사냥에 최적화된 대전차탄을 맞고 한 방에 끝장이 납니다. 서로가 한 방에 목숨을 거는 사생결단의 싸움인 것이죠. 한국이야 북한이라는 심각한 위협이 바로 코앞에 있으니 이런 훈련을 하는 것이 일상적이지만 보통 이런 불리한 상황을 상정하고 훈련을 할 정도로 긴박한 상황에 처한 국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까지만 해도 별로 없었습니다. K9을 도입한 핀란드가 얼마 전에도 K9을 추가 구매하고 이런 극한 상황을 대비한 훈련까지 한다는 데에서 이들이 얼마나 심각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지 알 수 있는데요. 이로써 핀란드 주변 지형의 긴장감이 단번에 크게 올라갔습니다. 이는 땅을 맞대고 있는 국경지대뿐만이 아니라 바다에서도 적용됩니다. 특히 상트페테르부르크 근해부터 칼리닝그라드까지 걸쳐서 주둔하고 있으며 유사시 북해로 나가는 발트 함대가 하루아침에 바보가 됐죠.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나가려면 핀란드만을 지나가야 하는데 핀란드만 위아래에 핀란드와 에스토니아가 모두 나토의 일원이며 러시아한테 뼈에 사무친 원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부동항도 아니죠. 졸지의 발트 함대는 얼어붙은 항구에 갇혀 아무것도 못하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습니다. 나토는 그저 배 몇 척과 미사일 포대 몇 개만 핀란드만에 배치하면 발트해에서의 러시아의 영향력을 없애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기다 이것으로 러시아 본토 해군의 주요 함대인 북극해 함대, 발트 함대, 흑해 함대, 카스피해 전단, 태평양 함대가 전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죠. 흑해 함대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겪으며 기함인 모스크바함을 비롯해 11척의 함선이 격침되었고 6척 이상의 함선이 크고 작은 손상을 입어 만신창이가 된 상태입니다. 우크라이나의 해군 전력을 더 동원하려면 흑해 함대의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인데 카스피해는 원래 내해라서 도울 방법이 없고 북극해 함대와 태평양 함대는 너무 멀리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흑해 함대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발트 함대가 북해와 지중해를 통과해 튀르키예가 지키고 있는 흑해의 관문을 넘어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 튀르키예는 러시아와 사이가 그렇게까지 나쁘지는 않았던지라 러시아는 여기에 신락 같은 희망을 걸고 있었죠. 그런데 튀르키예가 핀란드의 나토 가입을 승인하면서 서방과 러시아 사이에서의 오랜 저울질을 끝내버렸습니다.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한 것 하나만으로 러시아 본토 해군의 정규 함대 5개 중 2개가 산송장이 된 겁니다. 이제 러시아는 이처럼 크게 소모된 상태에서 전보다 2배는 늘어난 국경을 지켜야 합니다. 1년 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부담감이 들 텐데요. 심지어 핀란드 쪽 국경선에는 러시아를 불구대천의 원수로 보는 핀란드인 병사들이 직접 사격도 불사하는 각오를 다지고 K9 자주포에 탄채로 쫙 깔려 있습니다. 러시아는 폴란드 국경에 K2 전차가 배치됐을 때에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탱크가 러시아 국경에 깔렸다며 경악하는 보도를 내보낸 적이 있었죠. 이 보도에서 러시아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 무기가 서구의 어떤 무기들보다도 발전되어 있으며 가장 전투 준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이 보도가 나오기가 무섭게 핀란드의 나토 가입이 확정됐고 K9FIN 모우카리의 직사훈련도 공개됐습니다. 이제 러시아는 핀란드의 1300km 국경에 늘어선 K9에 대한 걱정을 밤낮으로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적인 무기 지원 없이도 평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푸틴은 K9이 버티고 있는 한 감히 유럽을 넘볼 생각을 하지 못하겠죠.
앞으로도 한국이 이런 슬기로운 전략으로 방산 수출과 평화 유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